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고요. 민법 강의한 지는 한 20년 됐고, 거의 모든 그 민법 들어가 있는 자격증 그 과목은 다 가르쳐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저희 학원에서는 매년 이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워낙 수험생들이 민법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주 취지죠.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민법이 한 60점은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60점 정도 받으면은 1차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근 3년 동안에 노동법이 너무 지금 쉽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최하 한 80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노동법은 또 2차 과목까지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노동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법을 좀 어렵게 내줘야 되는데 노동법을 쉽게 내니까 엔간한 공부한 사람들은 80점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노동법하고 민법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법을 80 받으면 민법은 사실은 40만 받아도 합격할 수 있죠. 그럼 평균하면 이제 60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법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가 하니까 면과락만 하면은 합격한다, 이제 이런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근데 사실 이제 문제를 따져보면은 금년도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평가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상중하 해가지고 문제가 정말로 어렵게 나왔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평가를 해놓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우리 학원 홈피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합격 후기라든지 보면은 76점, 80점 예사로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게 있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지문이 있는데 판례가 한 4번, 5번 어려운 판례가 2개 나왔다고 칩시다. 요거는 평소에 못 보는 판례인데 문제가 출제되었다. 근데 정답은 엉뚱한데 1번에 있다. 근데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엔간히 공부한 사람은 누구라도 맞출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설령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쉬운 문제에 포함이 된다고요. 이 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쉬운 문제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충분히 한 76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체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어찌됐든 이제는 그래서 요번에도 시험을 치고 난데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는 결국 민법 문제다. 1차 당락은 민법이다. 그렇게 근데 수험생마다 이 편차가 심한 게, 작년에 제 강의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2분이 면가락을 못 해가지고 1차가 안 됐어요. 다른 거는 다 80 이상 받았는데. 민법에서 36점, 한 문제 차이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운이 나쁜 사람들은 36점 받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76점, 심지어 재학생들, 시간이 많은 취준생들, 이런 분들은 96점까지도 받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은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민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험 치러 가기 직전까지 내가 이번에 민법에서 면과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항상 걱정을 해요. 그럼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마련한 취지도 거기에 있고, 사실 민법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5시간, 또 오늘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민법 흐름이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서 할 때 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마련했고, 더운데 오셨는데, 뭡니까? 소개의 어떤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민법이 왜 어려우냐? 첫 번째는 양이 엄청 많아요. 이제 차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 민법 구조가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다음에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거죠. 요 권리 의무를 우리가 이제 법률 효과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생긴다. 지금 민법은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민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민사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법이 되면은 상사에 관한 권리 의무, 형법이 되면은 형사에 관한 권리 의무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니까 결국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를 해야지 권리 의무가 생기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편한 거를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크잖아요. 막 돈이 막 몇 억씩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이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죠. 아직은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뭐 4월 1일을 뭐 중도금 주기도 약정을 하고 이거는 뭐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쭉쭉쭉 지나가지고 나중에 5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잔금 다 치르고 그다음 상대방은 권리 필정이라 그래가지고 집문서 넘겨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맞교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상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요날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요날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요날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뭐 커피 같은 걸 하나 빼먹는데 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 커피를 상대방이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계약을 할 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부동산을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요날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아니다. 그냥 앞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한 거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나중에 집을 넘겨다오, 돈을 다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권리 의무가 생긴 거죠. 권리 중에서도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청구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요날 비로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날 일어났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 계약 속에서도 우리가 계약이 두 개 일어난 거예요. 두 개. 하나는 요날도 계약이 일어났고 상대방하고 앞으로 이제 물건 넘겨주기로, 돈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요날도 계약을 한 겁니다. 요날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물건을 사고 팔면은 계약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는 계약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신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채권행위라 그래요. 상대방한테 뭔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채권행위 라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요거를 우리가 물권행위라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 같은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계약은 요거를 말하고 요것도 사실은 계약인데 저 계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거를 물권적 합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 개념은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물권법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약이 두 개 있다. 이거를 일단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채권행위를 했는데 요거를 지금 누가 하느냐 이야기죠. 누가? 아니, 당연히 사람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물권행위를 누가 하느냐? 아니, 당연히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규율하는 관계를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규율하는 관계를 물권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 체계가 다릅니다. 요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부동산을 넘겨봐가지고 이제 지배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죠. 그래서 요거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 그래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배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다루는 거를 물권이라 그러거든요. 요거 8가지 형태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다루는 법이 물권법이고 요거는 아직 내가 지배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 뭐 집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배하는 관계는 아니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니까 요거를 채권행위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겠죠. 이것도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은 채권법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조문을 막 쓴단 말이죠.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10살짜리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문이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채권법에다가 조문을 넣으면은 조문이 쫙 한 열 몇 개 나오겠죠. 또 물권법에다가 조문을 쫙 넣으면은 열 몇 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조문수가 너무너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독일법계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일제 지배하에 거쳐가지고 요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한 거거든요. 법을 수입하는 것을 계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법 계통인데 독일법이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학자들은 조문이 늘어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조문수를 줄이려는데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채권법에 누가 하느냐, 물권법에 누가 하느냐, 공통되네. 그러면 공통되는 것은 몰아버리자. 몰한 게 바로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별도의 논리가 있는 과목이 아니고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적인 것을 몰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해서 이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요게 이제 3조부터 요게 3조 이렇게 쓰면 한글로 쓰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게 이제 3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조부터 17조까지는 사람과 관련되는 조문이 나와요. 그게 이제 민법 총칙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법인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합쳐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법인 제도를 만든 게 굉장히 획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법인도 주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인도 여기도 법인이 채권행위를 할 수 있고 여기 물권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법인에 대해서 또 조문이 쫙 나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채권법에 이어 해놓으면은 또 물권법에도 해야 되니까 조문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역시 민법 총칙에다가 이걸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 가보면은 요게 31조부터 97조까지 있어요. 조문수가 물경 60개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누가 여기에 관련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좀 법적인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요런 거를 나중에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를 붙여요. 요 사이에 또 의사 능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능력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권리의 주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권리 능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민법 총칙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거 피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소유권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 넘길 때 사기를 당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사기뿐만 아니고 착각을 했다. 착오에 빠졌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강한 협박을 받았다. 강박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쪽에 공통이 될 수가 있죠. 매매 계약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거 물권 행위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조문수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그거를 또 민법 총칙에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민법 총칙에서는 특히 민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이거 씁니까? 내가 어제 매매했다, 임대차 했다, 도급했다, 위임했다 이런 말은 쓰지만은 아니 내가 어제 법률행위했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행위가 민법에서는 제일 핵심 개념이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잠깐 5조 한번 보시죠. 5조 한번 보시죠. 5조를 보면은 그 1항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1은 요거는 항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없고 그냥 1, 2 있는 게 나중에 가면 한 118조에 가면 나오는데 요런 거는 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항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5조 1항을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벌써?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벌써 5조에서 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법률 행위가 뭔지를 좀 알지를 못하는데 벌써 이게 5조부터 이게 벌써 나오니 도대체 이 법률 행위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개념이 민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요게 물경 103조부터 154조일걸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저 뒤에 154조 정도까지일 겁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행위가 이거 가지고 그냥 공부 다 하는 거예요. 154조 맞네요. 그 다음에 이런 권리 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채권행위를 하면 지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권이 발생하죠. 여기서는 내가 이제 이 물건을 넘겨받으면은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생기겠죠. 소유권은 논외로 하고, 요 물권법이 지금 8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지상권이라는 이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지상권도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한 개념일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장기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 불행사하더라. 그러면은 당신은 이 권리를 쓸 자격이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당신의 권리는 실효되었다. 없어졌다. 그거를 다루는 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요게 이제 민법 총칙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소멸될 수도 있고 요게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민법 총칙 제일 뒤에 소멸시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조문이 쫙 나옵니다. 이게 민법 총칙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소멸시효가.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법률행위를 하면 요거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권리들을 행사 안 하면은 권리가 소멸된다더라. 요렇게 딱 구성이 돼 있는 게 요게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다더라. 1조부터 184조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게 있다더라. 여기 이제 373조부터 766조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가족법이 있어요. 이렇게 민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재산법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가족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산법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양자에 공통되는 것을 민법 총칙에 몰아놨다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험마다 다 달라요. 이 사법시험이라든지, 이제 사법시험은 없어졌지만,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다 시험범위예요. 이 전체가. 그 다음에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빠져요. 가족법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각종 시험에 따라 이 시험 범위가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시험이 물권법이 빠져요. 그 다음에 가족법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 시험 범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분량이 작죠. 이거 다 친다면 엄청난 분량인데 물권법이 빠지니까 사실은 조금 양은 준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한 조문수가 200조문 가까이 되죠. 요게 400조문 가까이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조문이 물경 600조문입니다. 600조문. 엄청난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대학을 다닌다든지 취준생들은 시간 많으면 다 외우죠. 그거 해보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지 마라 그래도 막 나중에 하거든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는데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90점 받는다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지금 이제 민법 총칙 1조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5조 가보니까 벌써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은 요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아야만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걸 몰아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읽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회독은 해야 돼요. 모르더라도. 그리고 나서 2회독을 할 때 비로소 이제 눈에 들어온다고요.
이거를 1회독을 하고 난 뒤에 요거를 봐야 비로소 이제 민법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 다음에 이제 2회독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자신감이 붙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3회독 좀 하면은 이제 조금 고득점이 되는데 절대로 직장인들은 여기서 여기를 못 넘어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정쩡한 단계에서 공부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불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가 민법 때문에 과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이 민법이 공부하기 힘들게 돼 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물, 종물, 원물, 과실 등등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대리 등등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가지고 전혀 우리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막 나와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는 게 용어가 좀 쉬워야지 그래도 책이 장이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게 맥혀버리면은 공부할 맛도 안 나죠. 진도도 안 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익숙해지는데 그건 역시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용어가 하루아침에 익숙해집니까? 좀 시간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하기 정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선배들한테 저도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 쳤지만 1, 2회독은 민법 모르더라도 무조건 1회독 해라. 이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근데 그게 됩니까 사실? 모르는데 책이 읽혀집니까? 그래도 읽으라는 거지. 그래야지 민법은 와닿는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주어진 조건은 다 비슷하고 내년에도 금년처럼 노동법이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동법이 한 60점 정도로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민법도 60점은 요 정도는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60점 맞추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사 이 민법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그 객관적인 문제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판례도 그렇게 깊은 판례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강의할 때 요거 별표 5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별표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프린트 한번 보시죠. 금년도 기출문제. 거기 보시면 저 뒤에 한번 가보죠. 이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71번 한번 보시죠. 위임에 관한 문제가 이거는 그야말로 찍은 문제인데 바로 나왔습니다. 위임 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71번이 위임과 관련된 문제인데 뒤에 해설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난이도 하 정말 쉬운 문제이다. 위임은 가장 쉬운 분야이다. 이제 앞으로 한 3, 4년은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해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5번 전부 조문이 그대로 나왔죠. 않습니까? 조문이.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문만 열심히 하셔도 면관학은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문이 600조문인데 이게 다 중요도가 다르겠죠. 어떤 조문은 평생 안 나오는 조문이 있고 어떤 거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조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셔도 절대로 과락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마다 요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나와요. 그 다음 해마다 요 채권법에서 13문제가 나와요. 이 채권법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워낙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됐어요. 이 총칙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이 양쪽 공통적인 걸 몰아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워낙 이 채권법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채권 총칙하고 채권 각칙으로 각론이라고도 하고 각칙이라고도 하겠죠.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우리가 채권은 조금 전에 상대방한테 뭔가를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앞에 앉은 분 오늘 처음 보는데 돈 100만 원 내놔라고 하면 내가 조폭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4가지가 있어요.
요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채권 강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몰아넣은 게 채권. 그러니까 요 4가지가 있는데 복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2명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2명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게 채권 총칙에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요게 공통되는 거를 몰아넣은 게 또 여기 채권 총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워낙 양이 많은데 해마다 이 민법 총칙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이 중에서 9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수험생 중에 직장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정말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채권법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민법 총칙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가 합격한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그래도 면과락은 된다고, 면과락은. 12문제 중에서 한 9문제,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운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막판에, 자기가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카드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년에도 12문제가 출제됐는데, 정말, 민법 총칙은 쉽게 나왔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게 당연한 정도로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저는 조금 양보해서 지금 9문제라고 하는 거죠. 채권법이 역대 최고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채권 총칙하고 채권 강론 중에서 채권 총칙은 문제가 전부 다 어렵게 나왔어요. 전부 다.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물권법은 영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관련되는 판례도 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좀 문제 난이도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채권법을 어렵게 냈을까? 그런 정도로 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결론은, 민법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거는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했고 여러분들 합격 후기에도 보면 다 그럼 결국은 관건은 민법이다. 이게 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법 해석, 법 조문 해석은 오늘 안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돼요. 우리 학원을 오시든 딴 학원을 가시든 그거는 개별적인 거는 하면 되고 오늘은 민법을 공부하는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그런 거 위주로 알면은 나중에 민법 공부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벌써 시간이 반 지났는데 좀 본격적으로 민법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제가 조금 빠른 편이죠. 빠른 편인데 시간이 되면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개념부터 해보겠습니다. 법률행 적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일부러 제가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법률행위.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 모든 행위가 파생이 됩니다. 이게 소송법으로 가면 소송행위, 행정법으로 가면 행정행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민법이 모든 법의 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람도 동물이지만 일반 동물하고 우리 사람이 다른 게 말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평소에 끊임없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아무런 법하고는 무관한 의사표시를 하죠. 친구한테 뭐 영화 보러 가자, 뭐 어디 가자. 이거는 나중에 설령 제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하고는 관계없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거는 내가 의사표시할 때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만드는 그런 의사표시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라는 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제일 예를 드는 게 매매 계약을 예를 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법적인 팔려고 하면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거를 10억 원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단 말이죠. 먼저 제의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웃기는 게 이게 채권 강론 제일 앞에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체계적으로는 제일 뒤에 있단 말이죠.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죠. 저 527조 정도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보면은 계약의 성립이라 그래가지고 527조부터 청약의 구속력 해가 청약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먼저 제의하는 것을 법적으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중에 B라는 사람이 내가 저거 10억에 사면 괜찮겠구나 하면은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러겠죠. 이 사람은 오케이 하는 거를 우리가 성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양자의 의사가 합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면은 법적인 권리 의무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3월 1일 날 내가 이 부동산을 넘겨주겠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3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잔금은 지급이라고 하죠. 잔금 지급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은 그냥 1월 1일 날은 매매 계약만 성립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행위죠. 약속에 불과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았고 나중에 3월 1일 날 넘겨줘야 돼요. 이 사람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약속만 한 단계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유심히 보니까 모든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의사표시가 2개더라. 요 사람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요 사람은 성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매매 계약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이 다 그래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임대 놓겠다. 임차하겠다. 의사표시가 합쳐야 되겠죠. 의사표시가 2개일 것이고 도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사건을 의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좀 이따가 하겠는데 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09조에 가보면은 엄청난 착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착오라 그러는데 이때는요. 착각한 사람한테 이 매매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취소권이라 그래요. 취소권. 그래서 나중에 이 A가 그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보통 실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109조의 요건에 맞으면은 이 사람이 뒤늦게 2월 1일 날 미안한데 내 이 계약 없던 일로 하겠다.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취소하겠다는 건 이건 의사표시가 1개죠. 이 사람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의사표시가 1개라고요. 그러면 얘가 계약을 취소해버리면은 저 계약은 이제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 사람은 의사표시가 2개 계약을 체결하니까 권리 의무가 뭔가 법률관계가 생기더라는 거죠. 법률관계가 생기더라. 또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니까 또 역시 법률관계가 생기죠. 기존의 계약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역시 법률관계가 생기더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독일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여기에도 의사표시가 있네. 여기에도 의사표시가 있네. 요 공통된 거를 묶어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의사표시가 있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독일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속에는 2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항상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속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구나. 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요거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과 단독행위라는 2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큰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공부할 때 힘들면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개념이 잘 안 닿으면은 그 자리에 그냥 계약을 넣어버리면 돼요. 계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5조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자고요. 5조를.
5조 1항을 한번 가보면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안 들어오면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좋은 거는 요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과 단독행위다. 근데 이게 막 외우기 싫으면은 그냥 계약이라고 치환을 해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조문 읽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결국은 뭔가 하니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하다. 민법 총칙을 우리가 적은 나중에 한 반 이상은 적어가지고 나중에 공부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일단 아셔야 되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함부로 어기면 안 되죠. 함부로. 그래서 유명한 로마법 법원이 있는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채권 총론의 주된 테마가 그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피해자는 구제를 받아야 될 거냐, 이제 그런 걸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안 지켜도 된다. 약속을 했는데 계약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요 당사자가 조금 전에 3월 1일이라 그랬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월 1일이든 3월 1일이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너무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요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 이때 우리 입법자들은 이거는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너무 흠결이 크니까, 너무 이거는 도저히 당사자 보고 지켜라고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그래서 우리가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권리 의무가 안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매매계약 체결해 놓고 이건 무효사유다 주장하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사유는 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무효사유라는 것을 법에서 밝혀야만 사람들이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효사유에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효사유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맛배기를 보면은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103조 빨리 한번 가보시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률 행위 나왔네요. 이거 어려우면 뭐라고요?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하면 이야기죠. 이때는 요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도대체 반사회적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반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도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밀수, 뻔하잖아. 범죄행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무효다.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하우스 가가지고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안 갚아도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안 갚으면 나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더 벌어지겠죠. 이제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103조라는 조문에 있고, 그 다음에 104조는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법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104조. 세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흔하게 파는 겁니다.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는 요거를 우리가 불공정 법률행위라 그래 가지고 또 요거를 입법자들은,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무효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에는 요거 말고도 무효 사유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 민법 총칙은 넘어가시고, 또 채권법에 넘어가 보면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535조에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원시적 불능일 때는 그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 앞에 1-1 요할게요. 법을 위반하면은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법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되는데. 자, 3조 4조 한번 가보시죠. 4조.
4조에 가보니까 법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니까 4조에 19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판단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야 나는 너무너무 지금 이 17살짜리가요. 나는 너무너무 똑똑한데 이 좀 법이 너무 이상하다. 나는 19세가 마음에 안 든다. 당사자가 17세를 우리는 성년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 요 사람들의 합의는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또 하나 476조 2항 한번 가보시죠. 아, 이제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맞는 것 같은데. 476조 2항 한번 가보시죠. 아니다. 467조 2항입니다. 467조 2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전 채무를 우리가 이제 물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특정물하고 특정물 아닌 걸로 구분하거든요. 특정물은 요 물건이라고 제가 딱 찍는 겁니다. 슈퍼 가가지고 카스 맥주 한 상자를 우리 집에 배달해 주세요 하면서 요거 배달해 주세요 하면은 가게 주인은 그것만 배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 카스 맥주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딱 찍었기 때문에 그거 배달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특정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이외의 물건을 특정물 아닌 거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게 금전채무죠. 그러면은 이 금전채무는 돈을 빌리면 우리가 변제 장소가 어딥니까? 어디서 갚아야 됩니까? 그게 467조 2항에 나와 있다고요. 채권자의 주소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갖다 줘야 돼요.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요거를 지참채무라 그러는데 요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했는 거니까 아니 우리는 채무자 주소에서 갚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원래는 채권자 주소에 갚으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요 약속은 우리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요거는 인정이 되죠. 요거는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요 위에 거는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합의하면 안 돼요. 요런 거를 우리가 요런 사조 같은 거를 강행법규라 그래요. 강행법규 혹은 강행규정.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때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법대로 해야 되고. 근데 요거는 금전 채무를 어디에서 갚느냐 요 규정은 사회 질서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냥 법에서 왜 만들어 놨는 거니까 당사자가 이런 합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고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는 합의한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했을 때는 요 조문은 의미가 없고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 규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임의법규라 그래요. 임의규정.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 수많은 조문이 있는데 크게 2대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둘 중 하나예요. 강행법규 아니면 임의법규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결론. 강행법규는 뭐라고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법과 다른 합의를 했을 때는 인정 안 된다. 그러나 임의법규라는 것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얼마든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 법 조문을 딱 보고 요거는 몇 조는 강행법규네, 요거는 임의법규네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요거 강행법규다 그러면 강행법규가 되는 거고 임의법규다 그러면 임의법규가 되는 거예요. 판례 공부입니다. 판례 공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판례를 몇 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법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를 말하겠어요? 임의법규를 말하겠어요? 강행법규죠. 그래서 만약에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강행법규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했다. 그럴 때는 그 무효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강행법규를 가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원시적 불능이 있죠. 요 정도 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요거 말고도 무효 사유가 조금 더 있는데, 하여튼 요런 거를 입법자들은 요거는 너무너무 하자가 심각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취소예요. 취소. 취소는 뭔가 하니까 요거는 무효는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근데 계약에 요런 사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1월 1일부터는 무효예요. 나중에 2월 1일 날 그게 발견됐다. 그래도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요건 1월 1일부터 무효예요.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꽝이에요. 꽝. 권리 의무가 생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취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취소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시 5조 한번 가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미성년자는 19세가 안 된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판단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걸 어겼다. 항상 법은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법은 탐구하는 겁니다.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즉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 계약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고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 멋대로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계약은 어떻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취소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취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이 16세 미성년자 갑이 있는데 얘가 뭐 상속을 받았던 뭘 했던 간에 지금 10억짜리 부동산이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방 지금 을하고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0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안 받고 팔았다고요. 혼자 멋대로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을한테 이게 가고, 그럼 이 사람은 10억을 수령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건물 이 등기가 넘어왔겠죠. 소유권 등기가 이제 넘어왔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한 5월 1일쯤 가니까 이게 15억으로 폭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후회하겠죠. 가만 법 5조를 보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얘가 5월 1일 날 취소권을 행사해버린다고. 5조에 의해서. 이상하죠? 지가 잘못해놓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겁니다. 이게 되느냐?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취소라는 거는 뭔가 하니까 요 무효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일단 유효예요. 지켜야 됩니다. 일단 지켜야 되는데 취소권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값이 8억으로 폭락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취소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지켜봤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면은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10억 돈 돌려주고 부동산 도로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면은 내가 잘 팔았구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취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엄청난 특혜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예요. 그러면 이 취소권을 함부로 인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 딱 4가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딱 4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도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지는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취소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 취소권은 소멸해버려요. 왜냐하면은 20년, 30년 후에 취소해가 물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 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 요거는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딱 정해 놓았다고요. 그게 146조입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죠. 그럼 146조를 가보면 취소권의 소멸해가, 자, 추인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용어죠. 여러분들한테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3년까지 하면 돼요. 그래도 길죠. 우리가 보기에는 긴데 법에서는 이걸 짧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는 얘가 취소할 수 있고 그 시간 지나버리면은 이 재산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는, 무효는요 100년이 지나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취소는 조금 전에 읽은 146조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못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심각한 다자가 있다. 그게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되고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 하나 맛배기로, 그러면 얘는 10억 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돈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당이득이라 그래요.
이제는 이 계약이 취소가 됐으니까 얘가 돈 10억을 가지고 있을 정당성이 없죠. 이 사람도 자기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정당성이 없죠. 그러면 서로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거를 우리는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부당한 이득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미성년자가 돌려줄 때는, 특히 금전을 돌려줄 때는요, 엄청난 특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민법을 읽어보면은 미성년자에게 주는 특혜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청소년을 보호했는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5 폭등하면 찾아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특혜죠. 좀 있으면 더 황당한 특혜가 또 있는데, 그거 말고 141조 한번 빨리 가보시죠. 어떤 특혜가 또 있는지. 취소의 효과가 나오죠.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요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가 뭔가 하니까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미성년자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거기 이제 미성년자를 넣을게요. 미성년자는 돈 돌려줄 때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0억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억 받아가 2억을 융비로 썼다. 그럼 현재 얘는 돈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8억 있다. 8억만 돌려주면 돼요. 이게 엄청 미성년자만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전부 다 그럼 미성년자는 다 썼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우리 민법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해요. 그건 증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의, 악의 마음속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선생님 그럼 전부 다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 민법이 규율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법은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요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민법이고,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니 내가 그러면은 선의자로 행세하면 되겠네. 그거는 민사소송법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 그럼 썼다고 하면 되겠네. 그거는 민사소송법 영역이라니까요. 어찌됐든 민법은 현존하는 이익만 얘는 돌려주면 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법리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 사유 4가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조 2항. 또 하나는요, 109조. 빨리 가보시죠. 109조. 착각인 겁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면 안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착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또 중요 부분이냐? 그것도 나중에 이제 판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9조를 읽어보면은 의사표시, 이제 의사표시 법률행위 막 나오죠. 이게 좀 뭔가 감이 이제 옵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즉 계약의, 법률행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계약넛이라 그랬죠.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09조. 엄청난 착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나중에 공부해야 되죠. 또 바로 그 밑에 있는 조문 110조. 사기당했을 때입니다. 사기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110조에는 조문이 2개 있어요. 네 번째, 강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협박인데, 협박도 보통 협박이 아니고 강한 협박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을 때 비로소 취소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취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소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근데 요거 3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엄청난 착각을 했다. 좀 구제받을 필요가 있겠네. 사기당했다. 당연히 구제받아야지. 강한 협박을 받았다. 구제받아야 되지. 충분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유가 되는데, 미성년자는 여러분들 이유가 됩니까? 지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안 받은 지 잘못을 해놓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 그거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민법은 최대 법 원칙이 뭐냐? 미성년자 보호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거래의 안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1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미성년자 시절에 강의 들었으면 뭔가 한 건 하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4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제의하는 게 그게 청약이에요. 청약. 그러면 중국집 사장이 오케이 한 게 승낙입니다. 그럼 짜장면에 대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짜장면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고, 중국집 사장은 반드시 짜장면을 줘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 10초 있다가 짬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 사장한테 아저씨 짜장면 취소하고요. 짬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취소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민법 공부하시면은 요거 4가지 이외에는 취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취소라는 말을 현실에서 엉뚱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취소가 아니에요. 법에서 말한 취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취소가 아니고 두 번째 논점.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그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아니, 사유가 있어야 물리지. 물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그게 짬뽕으로 나옵니까? 그럼 뭘까요? 그거는 중국집 사장하고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한 겁니다. 그걸 해제라고 그래요. 해제. 취소라고 하라고. 해제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게 있고 합의하에 하는 게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제는 못 하거든요. 만약에 짜장면을 짬뽕으로 바꿔달라는데 중국집 사장이 싫다. 지금 짜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집 사장이 그래 보통 싼 거에서 비싼 거 하면 해주죠. 그래서 이제 짬뽕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제에 대한 청약을 한 겁니다. 짜장면 계약을 무르자 하는 청약을 한 거고 거기 중국집 사장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그 계약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취소라고 안 하고 해제라고 그러고 합의하에 해제가 된 거다.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그래서 계약은 함부로 못 물러요, 절대로. 그런데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무효 사유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조금 있다가 요거 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이 계약을 물을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사유 이외 4가지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절대로 못 물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그러면 나는 후회가 된다. 계약 못 지키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감당해야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당해야죠. 그게 채권 총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지금 첫 시간에는 무효에 대한 조금 요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들었는데 하나하나 판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법 공부하면 의외로 참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가 이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좀 했고 1시간마다 촬영 때문에 좀 꺼내야 되니까 10분 쉬고 다음에는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해제, 합의 해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계속 여러분들 거시적인 것 좀 도움이 되는 거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